아이고, 이 양반,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세요? 최경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별은행 강남지점 입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은행 개점과 함께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은행 로비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낡은 폐지 수레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75세의 나이답게 구부정한 어깨에 해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업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경비는 코웃음을 쳤죠. 업무라니요? 이런 모습으로 무슨 업무가 있다고 하세요? 은행 로비 안쪽에서는 김민수가 첫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신입사원인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장학금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고 그것을 보며 잠깐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 과장이 김민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45살의 중간 관리자인 그는 항상 체면과 실적에만 관심이 많았죠. 오늘부터 제대로 배워라. 고객 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통장을 보여주자 최경비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업무가 있으시다면. 하지만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로비로 들어온 할아버지를 본 대기 중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도 은행에 와? 냄새까지 나는 것 같은데. 젊은 고객들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고 중년 여성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꿋꿋하게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김민수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이 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저기 할아버지가. 아, 저런 분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식 고객임을 확인하자 어쩔 수 없이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기석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낡은 시계가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죠. 이 과장은 김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고객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자 은행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과 고급 핸드백을 든 여성들이 줄을 이었죠. 그 사이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방 속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체는 의외로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죠.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할아버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민수가 번호를 호명하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폐지 냄새와 함께 다가오는 할아버지를 보며 김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살짝 막았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예상외로 명확했습니다. 김민수는 잠깐 당황했죠. 아, 네. 그러시군요. 통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낡은 가방에서 꺼낸 통장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졌지만 정식 한별은행 통장이었습니다. 김민수가 시스템에 입력하려는 순간 이 과장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빨리 처리하라고. 이 과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대기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며 혀를 찾고 젊은 여성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기 봐, 진짜 저런 분도 은행 업무를 보시나 봐.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 1,000원? 10,000원? 할아버지는 이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지만 어디서 본 건지 기억나지 않았죠. 아마 착각이실 겁니다. 어느 은행으로 이체하실 건가요? 미래은행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이 과장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이체하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잠깐 멈춤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서글픈 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이 과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라니.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셔야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비의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려 했고 또 다른 이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수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대하는 이 과장의 태도가 너무 무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좀 더 정중하게 대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 과장은 김민수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신입이 뭘 안다고? 이런 고객들은 빨리 처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할아버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의 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지만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죠. 박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52살의 그는 평소 권위적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력을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대기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다른 창구 직원들도 상황을 의식하며 일 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폐지수레 옆에 놓인 신문 더미에서 오래된 경제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민수가 그것을 주워주려다가 신문의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신문이었는데 왜 할아버지가 그런 오래된 신문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했죠.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은행 로비는 점심시간을 앞둔 고객들로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창구 앞에 서 있었고 이 과장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 과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창구로 이동했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은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분 때문에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은행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수군거림이 로비 전체에 퍼지자 할아버지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죠. 김민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대학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던 시절 누군가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 도와준 자원봉사자는 분명 여성이었는데 왜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지점장이 드디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박지 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이 과장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점장님, 이분이 이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셔서. 박지 점장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곧바로 판단이 내려졌죠.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다른 고객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존댓말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와 차별은 분명했죠.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의 눈에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살짝 보였습니다. 낡은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죠. 할아버지, 혹시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네.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말투에서 묘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이 과장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이체하실 건가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고객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고 직원들도 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의의 찬빛이 번뜩였습니다. 김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반지였던 것 같았죠. 폐지더미 속에서 삐져나온 신문을 다시 한번 보니 그것은 30년 전 경제신문의 일면이었습니다. 신성그룹 박철수 회장, 창업 10주년 기념식이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려는 순간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과장은 팔짱을 끼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박지 점장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기 중인 고객들 중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600억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 과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죠. 박지 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민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없었죠.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지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00억 원입니다. 한별은행에서 미래은행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했죠.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지? 600억? 설마 그럴 리가. 장난하시는 건 아니겠지? 저런 모습으로 600억이라니. 이 과장이 헛기침을 하며 김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확인해봐. 시스템으로. 김민수의 손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통장 번호를 입력하고 잔액 조회를 클릭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수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600억 원이 넘는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600억이 있습니다. 김민수의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 과장이 재빨리 모니터를 확인했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지 점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어떻게...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놀라실 일은 아닙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모아둔 돈이에요. 그때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수군거리던 고객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방금까지 킥킥거리며 웃던 젊은 여성들은 입을 다물었고 시계를 보며 혀를 찼던 중년 남성은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최경비가 멀리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할아버지를 막았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라 얼굴이 빨개졌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과장이 갑자기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박지 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하게 대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반응에 오히려 직원들이 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죠. 김민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철수입니다. 그 순간 김민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과 박지 점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의 무례함은 온데간데였고 최고 VIP 고객을 대하는 태도로 변해 있었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지 점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처리해도 됩니다. 별로 복잡한 일이 아니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에 주변 고객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600억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로비 한쪽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600억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을까? 은행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600억이라는 숫자가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지 점장이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VIP 전용 공간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처리하면 되죠. 이 과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퉁명스럽게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최대한 공손하게 굴고 있었죠. 고객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수군거리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저런 분이 600억을 가지고 계시다니.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김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600억이 넘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때 김민수는 문득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영희 씨를 아시나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잔잔했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죠. 제 딸입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요. 김민수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어려울 때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준 자원봉사자의 이름이 바로 박영희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사회복지 일을 하셨나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습니다. 영희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어떻게 아시는지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제가 어려울 때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영희가 자주 이야기했던 그 학생이군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우연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보고.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박지점장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셨던 건지요?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잘 됐었죠. 작은 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600억이라는 금액을 보면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폐지 더미 속에서 나온 30년 전 신문을 김민수가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신성그룹 박철수 회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신성그룹과 관련이 있으신지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김민수가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가 참 오래됐네요. 지금은 다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신성그룹은 30년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 회장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성그룹의 창업주였던 박철수 회장이 지금 폐지를 수집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어요. 돈도 명예도.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던 건가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었죠. 폐지를 줍는 건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사람들과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요. 이 과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평범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죠. 그런데 왜 갑자기 돈을 이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딸이 못다한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이에요. 김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도 결국 이 할아버지의 딸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박영희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었나 보군요. 영희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 과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체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급할 건 없어요.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민수가 이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물었습니다. 전액을 다 이체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300억 정도만 우선 이체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차 옮길 예정이에요. 300억도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할아버지를 피하고 무시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무례하게 굴었어요. 할아버지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전혀 무례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중년 남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최경비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나 있었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구에서 경비님도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자 김민수가 확인서를 건네드렸습니다. 300억 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점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앞으로 저희 은행을 이용하실 때는 VI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처럼 평범하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할아버지의 겸손함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 수레를 끌고 나가려 하자 모든 직원들이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배웅에 나섰습니다. 방금까지 무시하고 피하던 고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죠. 김민수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희 씨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영희의 뜻을 이어가는 분을 만날 수 있어서요. 앞으로 장학재단 일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좋은 마음 고맙습니다. 영희가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이 과장이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박지점장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과 반성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최경비가 입구에서 정중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할아버지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자 로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죠. 김민수가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천천히 멀어져 가는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숭고해 보였죠. 이 과장이 김민수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큰 교훈을 얻었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지점장이 전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합시다. 외모나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는 책상으로 돌아가 장학금 감사 편지를 다시 받습니다. 박영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다가왔죠.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만난 할아버지였다니. 한 고객이 김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방금 그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런 분이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분이시죠. 다른 고객들도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반성하게 되네. 평소에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로비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죠. 김민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러게. 600억을 가지고도 저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이 과장도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그동안 얼마나 속물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어. 앞으로는 정말 바뀌어야겠다. 최경비가 입구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나를 전혀 원망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지만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민수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의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3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김민수가 동료들에게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봐봐, 할아버지가 정말 장학재단을 만드셨어. 이 과장이 기사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말씀하신 대로 하셨네. 박지점장도 기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분을 배웠던 거구나. 기사에는 박영희 씨의 이야기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인 박철수 씨가 딸의 뜻을 이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김민수는 문득 할아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민수는 은행 근처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정말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지만 정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왠지 더 당당해 보였죠. 할아버지. 김민수가 뛰어가자 할아버지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 은행 직원분이시군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점심시간에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신문에서 장학재단 소식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영희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받은 도움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김민수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폐지를 수집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세상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는 장학재단 일도 함께 하게 되겠죠.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신문에서 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분 박영의 장학재단 만드신 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박영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김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할아버지가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좋은 대접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려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민수는 할아버지에게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할아버지가 다시 수레를 끌고 가려 하자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모두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김민수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구나. 김민수의 중얼거림이 오후 햇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할아버지의 폐지 수레바퀴 소리가 희망찬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의 장학재단은 그 후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사했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폐지를 수집하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한별은행의 모든 직원들은 그날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게 되었죠.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조용히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환자에게 잘못된 주사를 놨습니다. 나은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간호사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고 누가 환자 방에 그렇게 드나들어? 증거도 있어요. 여기 환자 차트 확인해 보세요.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의료사고는 간호사 면허 정지를 의미했거든요. 제가 도망치면 다음엔 또 누군가가 이렇게 당할 거예요.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301호 환자 한만수.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군. 누구도 모르는 그의 정체와 놀라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어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 환자는 누구일까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50층 회장실에서 한도연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이 그의 위엄을 말해주었죠. 검은색 정장 차림새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무슨 말을 하러 올지 짐작이 갔거든요. 회장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한지훈이 들어왔어요. 35세의 나이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그랬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란 탓이었어요. 앉아라.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죠. 지우는 아버지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연은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를 정리하던 손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표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상대가 누구냐? 윤혜원이라고 합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아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집 딸이냐? 그게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간호사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죠. 평생을 지켜온 가문의 품격,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간호사라고 했나? 목소리에 찬 기운이 돌았어요. 지우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조였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가 들어올 순 없다. 도연이 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넓은 회장실에 울렸죠. 그런 여자라고 하시면 신분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누구냐? 한 그룹의 후계자 아니냐? 지훈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신분, 품격, 체면. 그 단어들이 지훈의 가슴을 짓눌렀죠. 저는 혜원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도연이 비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 쌓인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 뭘 먹여 살리느냐? 그 여자가 너한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진하군.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세상에는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너 같은 경우엔 더욱 그렇지. 재벌가 도련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혜원 씨는 제 신분을 모릅니다. 거짓말 마라. 정말입니다. 저는 혜원 씨에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말했어요. 도연이 돌아봤어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위험하군. 나중에 진실을 알면 어떻게 할 것 같나? 아버지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진심은 외모나 직업이 아니라는 걸요. 그 말이 도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75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젊은 아들이 자신에게 가르치려 든다는 게 기분 나빴어요. 진심이라고 했나? 네. 그 여자가 너한테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혜원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따뜻함, 진정성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이 없군.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를 여기로 불러라.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지훈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앞에 혜원을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나? 떳떳하다면 데려와도 상관없을 텐데. 혜원 씨가 위축될까봐 걱정입니다. 위축? 도연이 다시 비웃었어요. 그 정도 담력도 없으면서 재벌가 며느리가 되겠다고? 아버지, 제발. 아니면 내가 먼저 포기하든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해라.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뭐라고? 혜원 씨는 좋은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편견을 버리고 만나보시면 분명 아실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훈이 나간 후 도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아득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진심은 외모나 직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 거라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도연의 경험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쫓았어요.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젊은 시절 가난했을 때 겪었던 배신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반발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접근한 건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인지 말이에요. 며칠 후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부장,
김 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나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라. 예. 회장님께서 입원을 하신다고요? 김 부장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했어요. 도연은 평생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거든요. 신경과 전문의 진료 소견서를 받아와라. 기억력 저하와 허리 통증으로. 그리고 내 정체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회장님, 갑자기 왜? 내 말이 들리지 않나? 도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김 부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들 여자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한도연은 권희의 옷을 벗기로 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말이에요. 재벌 회장이 아닌 그저 아픈 노인으로서 그 여자의 진심을 시험해 보겠다는 생각이었죠. 과연 윤혜원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아들이 그토록 확신하는 진심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의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이 풀릴지 아니면 더욱 깊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새벽 5시 수연 요양병원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 301호 병실에서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한만수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허리 통증을 앓는 평범한 75세 노인이었죠.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옆 침대에는 실제로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도연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어요. 평생 최고급 병원에서만 치료받았던 그였거든요. 잠들지 않으셨네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혜원이었어요. 새벽 교대 근무를 위해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죠. 하얀 간호복을 입은 그녀는 생각보다 단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원 간호사예요. 혜원이 도연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죠. 뭐하러 왔나? 체온이랑 혈압 재러 왔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잠깐만 참아주세요. 혜원이 체온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갑자기 팔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나는 아픈 데 없다고. 할아버지, 규칙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확인해야 하거든요. 규칙이 뭐가 중요해? 멀쩡한 사람 붙잡고 이것저것 재고 싶나? 도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그런데 혜원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좀 더 조심스럽게 할게요. 조심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나? 도연이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사실 그는 혜원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도 건강 확인은 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혜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성가시게. 도연이 또 팔을 뿌리쳤는데 그만 혜원이 들고 있던 체온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째각 하는 소리와 함께 깨져버렸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혜원이 급히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연을 탓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깜짝 놀라셨죠? 오히려 도연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혜원을 시험했어요. 이 약 맛이 이상하잖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군. 불편하셨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죄송해요. 저염식이라 맛이 좀 밋밋할 수 있어요.
양념 좀 더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베개 높이가 안 맞아. 목이 아프다고. 아, 그러셨구나. 다른 베개 가져다 드릴게요. 어떤 트집을 잡아도 혜원은 한결같았습니다. 화내거나 짜증내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더라고요. 특히 나은주라는 선임 간호사는 혜원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요즘 혜원이 환자들한테 인기가 많네. 나은주가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죠. 환자들이 혜원 씨만 찾으니까요.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닐 텐데. 무슨 뜻이에요? 요즘 혜원이 환자 지갑 건드린다는 소문 있던데? 나은주의 말에 다른 간호사가 놀랐어요. 설마요. 혜원 씨가 그럴 리 없어요. 글쎄, 너무 믿지는 마. 사람 마음속은 모르는 거야.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도연은 충격받았습니다. 지갑을 건드린다니, 그럼 역시 돈이 목적이었던 건가요? 아들도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니. 도연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역시 자신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연의 지갑에서 10만 원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도연이 지갑을 뒤적거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5만 원짜리 지폐가 4장 있었는데 2장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혜원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래. 도연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혜원이 가져간 건 아니겠죠? 아니면 정말 소문이 사실인 건가요? 그날 저녁 도연은 혜원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혜원은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도 성실했고 자신에게도 변함없이 친절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혜원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도연은 혼란스러웠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몰래 혜원을 따라 나섰어요. 과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혜원은 병원 근처 작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머니 약값이에요. 혜원이 약사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혜원 씨, 매번 미안해요. 어머니 건강보험이 안 되는 약이라. 괜찮아요. 어머니가 드셔야 하는 약인데 뭘. 혜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지갑에서 사라진 10만 원이 바로 이 돈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약국을 나온 혜원은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이었어요. 혜원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도연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혜원의 어머니였어요. 혜원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무슨 고생이에요? 어머니 약 가져왔으니까 꼭 드세요. 혜원이 어머니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집 병원비도 밀렸는데 어쩌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안하다, 딸아. 이 엄마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간호사가 됐잖아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돌보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혜원이 환자들에게 친절한 건 계산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지갑에서 사라진 돈에 대한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궁금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수연 요양병원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긴장한 채로 둘러앉았습니다. 202호 김할머니 방에서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5호 박할아버지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갔고요. 한순간 간호사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연달아 생긴다는 건 내부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나은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최근에 환자들 방에 가장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나은주의 시선이 혜원에게 향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따라서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나은주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혜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원 씨, 당신 말고 누가 환자 방에 그렇게 드나들어요? 야간 근무도 자주 하고 환자들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지려고 하고 저는 그냥 환자분들을 잘 돌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나은주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혜원의 인기를 시기했던 감정이 이런 기회에 폭발한 거였죠. 그리고 요즘 혜원 씨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어머니 병원비며. 선생님, 그건 너무하세요. 혜원이 고개를 들어 나은주를 바라봤어요. 평소 온화했던 혜원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저는 그런 일 절대 안 했어요. 환자분들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환자들 방에 그렇게 자주 안 가거든요. 간호사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혜원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았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이상해요. 혜원 씨가 담당하는 환자들에게서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나은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겹치는데요. 그 순간 병원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혜원 간호사,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입니다. 원장님, 더 이상 환자들을 불안하게 할 순 없어요. 집에서 대기하세요. 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혜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나은주의 치밀한 모함에 모든 상황 증거가 혜원에게 불리했거든요. 301호 병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혜원이 짐을 정리하며 병실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혜원이 도연에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건가? 잠시 집에서 쉬게 됐어요. 할아버지 몸 잘 챙기세요. 혜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그래.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혜원이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평소 혜원이 가져다 주던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훌쩍, 훌쩍.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 끝 계단에 혜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혜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난 그저 아픈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계산이나 거짓이 아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죠.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정말 그런 일 안 했는데. 혜원의 어깨가 더욱 떨렸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독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 어딘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혜원을 지켜본 결과 그런 일을 할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혜원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미화원 아줌마. 도연이 박금례를 불렀어요. 미화원으로 일하는 박금례는 병원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병원에 CCTV 있지? 네, 있어요. 복도마다 설치되어 있죠. 그럼 그 기록을 볼 수 있나? 박금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걸 보시려고 해요? 그냥 궁금해서. 도연이 얼버무렸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글쎄요, 원장님 허락이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직접 부탁해 볼게. 도연이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원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 301호 한만수 어르신이시죠? 어떻게 오셨어요? CCTV 기록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CCTV 기록을요? 왜 그런 걸? 요즘 도난 사건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요. 제 방 주변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런 이유시군요. 원장 승인 하에 보안팀 직원과 함께 특정 시간대만 열람하겠습니다. 타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병원장이 보안팀을 호출했어요. 잠시 후 CCTV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집중해서 화면을 봤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환자들, 그리고 면회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이제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 도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화면 속에서 혜원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혼자 복도를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혜원이 정말 범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요? 도연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결백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병원장실에서 나온 도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CCTV 기록을 다 본 결과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거든요. 화면 속에는 나은주가 새벽 시간에 약품 보관실을 몰래 드나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죠. 이상하군.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왜 나은주가 그런 시간에 약품 보관실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혜원만 의심받고 있는 걸까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정말 억울해요. 혜원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이 병원장실 문 근처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원 간호사,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그럼 제 결백이 증명된 거죠? 혜원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나은주가 병원장실로 들어왔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은주 간호사, 당신 CCTV에 찍힌 걸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은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새벽에 약품 보관실에 들어간 건 말이에요. 아, 그건 응급약품을 확인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환자 기록부를 들고 나왔죠? 병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CCTV에는 나은주가 서류를 들고 나오는 모습도 찍혀 있었거든요. 그건 그냥 나은주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편집된 영상이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요. 편집이라고요? 네. 혜원이가 원장님을 속이려고 만든 거예요. 나은주가 혜원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혜원이 억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무하다고? 당신이 더 너무해. 환자들 돈 훔쳐놓고 이제 남 탓이야? 저는 그런 일 안 했다고요. 거짓말 마.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나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한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은주 선생님이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은주는 계속해서 혜원을 몰아세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간호사라니. 환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아?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아니에요. 혜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박금예가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그녀의 표정이 단단해 보였어요. 잠깐만요. 금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화원 아줌마도 뭔가 아는 게 있어요? 나은주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들었어. 금예가 혜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주가 뒤에서 너 욕하는 거 증거 있어. 모든 사람들이 금예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발언이었거든요. 무슨 증거요?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금예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공용 휴게실에서 제가 당사자로 나눈 대화 일부가 녹음됐어요. 법무팀 확인 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원이 때문에 미치겠어. 환자들이 나보다 저애만 찾으니까 말이야. 그러게요. 혜원 씨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잘난 척? 기회만 있으면 저애 쫓아낼 거야. 환자들 물건 없어졌다고 하면 누구 의심하겠어?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나은주가 혜원을 모함하려고 계획했다는 게 드러난 거였죠. 이건 조작이에요. 나은주가 급하게 말했어요. 조작이 아니야. 금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 휴게실에서 다른 간호사랑 이야기하는 거. 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금예 아줌마. 혜원아, 넌 잘못한 거 없어. 금예가 혜원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은주 간호사, 설명하세요. 원장님, 저는 나은주가 말을 더듬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원이 녹음기를 받아들고 병원장을 바라봤어요. 원장님, 이제 진상조사를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어요. 회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01호 병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두렵지만 저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군. 회원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억울함을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도연의 가슴속에서 뭔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그것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걸 회원을 통해 확인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장실에서는 본격적인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CCTV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했어요. 은주 간호사, 약품 보관실에서 가져온 게 뭔가요? 그건 그냥 나은주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너졌거든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환자들 진료 기록을 봤어요.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나은주가 환자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한 뒤 물건을 훔쳤다는 게 밝혀진 거였죠. 그리고 혜원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고요. 저는 나은주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혜원의 무죄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추가 조사에서 출입 기록과 보관함 로그, 필적 감정 결과도 나은주의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301호 도연의 지갑 사건도 해결됐어요. CCTV 분석 결과 면회객 한 명이 다른 환자의 소지품을 뒤지는 장면이 확인됐고 도연의 10만 원도 그때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혜원과 무관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혜원 간호사, 정말 죄송했습니다. 병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혜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도연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원망하지 않는 혜원의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과연 아들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혜원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혜원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나은주는 궁지에 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혜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수였죠. 수요일 오후 나은주는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작성된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원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나은주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병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혜원이 환자에게 잘못된 주사를 놨습니다. 나은주가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병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저녁 302호 이 할아버지에게 인슐린 대신 다른 약물을 주사했어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요. 병원장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급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상세한 시간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여기 환자 차트도 확인해 보세요. 나은주가 준비해온 차트를 추가로 건넸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료사고는 병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즉시 혜원 간호사를 불러오세요. 그리고 전자의무 기록과 주사기 로그를 교차 확인하겠습니다. 혈당기 기록과 약국 불출 로그까지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은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혜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잠시 후 혜원이 병원장실로 불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혜원 간호사, 앉으세요. 네, 원장님. 어제 저녁 302호 환자에게 주사한 일에 대해 말해보세요. 혜원이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302호 이 할아버지요? 평소대로 인슐린 주사를 놨는데요. 정말 인슐린이었나요? 네, 물론입니다. 혜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병원장의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은주 간호사가 다른 약물이었다고 보고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났거든요. 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기록에는 병원장이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혜원이 그것을 보며 놀랐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인슐린을 놨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요? 은주 간호사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고 환자 차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의료사고로 몰리면 간호사 면허까지 잃을 수 있었거든요. 원장님, 정말 저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혜원 간호사, 일단 업무에서 제외되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원장님, 하지만 병원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혜원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어요. 혜원의 창백한 얼굴을 본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 할아버지. 혜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맺혔어요.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어떨까?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권력을 쥐고 살았던 그는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물러나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네. 다른 병원도 많으니까. 도연의 말에 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다음엔 또 누군가가 이렇게 당할 거예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피해자까지 걱정하는 혜원의 마음이 경이로웠어요. 그런 것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제가 포기하면 나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도연은 그 순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숫자로만 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숫자로만 봤구나. 재벌 회장으로 살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해고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도 혜원 같은 사연이 있었을 텐데 자신은 단지 실적과 효율만 생각했었죠. 혜원이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런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김 부장. 도연이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 병원에서 공개 브리핑을 준비해라. 공개 브리핑이요? 갑자기 왜? 묻지 말고 준비만 해. 대외협력실을 통해 공식 감사 발표라고 하고 환자 동선을 분리해 안전관리도 진행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직접 말하겠다.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남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었어요. 이제 진실은 내 입으로 말해야겠군.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왜 혜원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회원을 통해 배웠거든요. 그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수연 요양병원 대강당에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과 병원 직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병원 대외협력실에서 갑작스럽게 공개 감사 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대외협력실이 환자 동선을 분리해 안전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병원장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나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손을 비비고 있었죠. 회원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제 의료사고 혐의로 업무 정지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몰라 마음이 무거웠죠. 저기 누가 오네요. 한 기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어요. 301호 환자 한만수였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죠. 환자분이 왜 저기에?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휠체어가 단상 앞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만수가 천천히 일어선 거였습니다. 병원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치매에 허리 통증까지 있던 환자가 혼자 일어날 수 있을 리 없었거든요. 도연이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위험 있고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나는 한만수가 아닙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벌 한 그룹 회장 한도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당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급히 카메라를 들이댔고 병원 직원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은주는 더욱 심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왜 그런 거짓말을?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셨나요? 도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병원이야말로 거짓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도연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CCTV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은주가 약품 보관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환자들의 물건을 훔치는 장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박금례가 제공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나은주가 회원을 모함하려고 계획하는 내용이 강당에 울렸습니다. 추가로 출입 기록과 보관함 로그, 필적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나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모든 게 드러난 거였죠. 이 병원은 거짓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진실을 버리고 소문과 추측만 믿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이 직접 폭로하는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거든요. 윤혜원 간호사는 결백합니다. 도연이 회원을 바라봤어요. 회원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회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나은주 간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도연이 나은주를 향해 말했어요. 나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이 병원장을 바라봤어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병원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외부 감사팀을 호출해 법무 검토를 병행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외부 후원자의 공개 요구에 병원은 즉시 인사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급히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도연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왜 이런 일을 하신 건가요? 후원은 하지만 이번 발언은 순전히 개인적 소신입니다. 도연이 명확히 대답했어요. 혹시 병원과 사업 관계가 있으신가요? 후원은 사실이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기자들이 더 궁금해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혜원이 천천히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혜원 씨. 도연이 혜원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여인의 손길이 내 인생을 고쳤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평생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혜원 씨를 보며 깨달았어요. 혜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진심으로 남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도연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나은주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혜원 씨, 이제 당당하게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이 기자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도연의 정체가 밝혀진 지금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301호 병실에서는 퇴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도연이 간단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만수가 아닌 한도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혜원이 마지막 체크를 위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혜원을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 혈압 한 번만 재볼게요. 그래요. 도연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혜원의 손길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상이네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혜원이 혈압계를 정리하려는데 도연이 말했어요. 잠깐, 혜원 씨. 네. 도연이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 봉투였어요.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혜원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윤정숙이지? 혜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를 아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언제였나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머니를.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내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간병해준 분이 그분이었어요. 혜원이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정말요? 20년 전쯤이었나? 내 어머니가 치매로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정숙 씨가 간병사로 와서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셨죠. 혜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회장님 어머님을 정말 성심껏 돌봐주셨어요. 내가 바빠서 자주 못 갔는데 정숙 씨가 계셔서 안심이었어요. 도연이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정숙 씨에게 쓴 편지예요.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혜원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에게 고마워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편안했어요. 건강하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편지를. 정숙 씨가 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도연이 물었어요. 혜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손끝에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혜원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함의 근원이 말이에요. 그래. 그 손이 내게 다시 돌아온 거였군.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를 돌봐준 그 손길이 이제 자신에게까지 전해진 거였어요. 세상은 참 신기해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숙 씨의 딸이 나를 돌봐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혜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은 돌고 돈다고요. 그분 말씀이 맞았네요. 도연이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혜원의 헌신적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그렇게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지 말이에요. 정숙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혜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내가 기뻐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분의 딸을 만날 수 있어서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거였죠. 혜원 씨. 네, 회장님. 지훈이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혜원의 표정이 약간 긴장됐어요. 지훈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의심했죠.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지훈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혜원이 조용히 들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훈이에게는 과분할 정도로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도연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혜원이 그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환자와 간호사가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 자신의 힘이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말이에요. 혜원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지훈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든든해요.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니 말이에요. 혜원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훈 씨를 사랑하겠어요. 그럼 됐어요. 도연이 일어나서 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회장님. 혜원이 깊이 인사했어요. 혜원 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도연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정숙 씨께 안부 전해주세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도연이 나간 후 혜원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어머니가 돌봐드린 분의 아들과 이런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세상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좋은 일은 정말로 돌고 도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수연 요양병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그룹에서 거액의 기금을 기부했거든요. 환자 인권 개선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병원 곳곳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낡은 병실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환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마련됐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혜원 씨, 축하해요. 동료 간호사가 혜원에게 인사했어요. 혜원이 새로 신설된 환자 마음 상담팀의 첫 팀장으로 임명됐거든요. 고마워요. 같이 힘내요. 혜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원 팀장님, 박금예가 복도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도 명예 직원으로 임명돼서 젊은 간호사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금례 아줌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일찍 와서 청소하고 신입 간호사들 교육도 해야지. 금례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어요. 혜원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주는 어떻게 됐대요? 지방병원으로 전보됐어요. 어제 편지를 남기고 갔더라고요. 혜원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혜원 씨에게 미안했어요. 당신처럼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건강하세요. 나은주. 그래도 사과는 했네요. 금리가 말했어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죠. 혜원이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어요. 혜원 팀장님, 301호에서 찾으세요.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혜원이 301호로 향했어요. 병실에는 새로운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80살 정도 되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아이고, 이쁜 간호사님이 왔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여기 사람들이 다 친절해. 할머니의 말에 혜원이 뿌듯했어요. 병원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혹시 아픈 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얘야. 혜원이 할머니 방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이었습니다. 혜원이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도연이 병원 뜰에서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 혜원 씨. 도연이 돌아봤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구경 삼아 왔어요. 도연이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네, 회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죠. 도연이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렸어요. 두 사람 사이로 꽃잎들이 떨어졌습니다. 혜원 씨, 이제 깨달았어요. 뭐요?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혜원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음 제가 이어갈게요. 고마워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진실을 믿어주셔서요. 두 사람이 벚꽃 아래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환자와 간호사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훈이는 언제 들어와요? 내일 도착해요. 결혼 준비하려고요. 혜원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잘 됐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됐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병원 창문들에 번지고 있었어요. 도연과 혜원의 그림자가 벚꽃 아래에서 포개졌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네, 가세요. 혜원이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도연은 혼자 벚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만 믿고 살았는데 진짜 소중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혜원이었죠. 도연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그녀의 손길이 내 영혼을 치료했다. 도연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거였어요. 벚꽃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 안에서는 혜원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도연은 따뜻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는 희망도 함께 말이에요.